회색 하늘이 낮게 들이운 오후 남기훈은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묘비 앞에 섰다. 빗방울이 대리석 위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한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청년은 카메라를 어깨에 맨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지후, 향년 33.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었다. 기운에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7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꺾는 순간이었다. 젖은 흙이 바지에 스며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지우야, 늦었다. 입술이 겨우 움직였다. 말이 되지 못한 사과가 빗속에 흩어졌다. 그때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삼촌 무덤이에요. 돌아보니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이 위태로웠다. 이름이 뭐니? 남도영이요. 11살이에요. 아이의 눈동자가 묘하게 익숙했다. 지우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가 다시 말했다. 엄마가 곧 올 거예요. 삼촌이 남긴 게 있대요. 도영은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기우는 숨이 막혔다. 물류제국을 일군 그의 손은 수십 년간 계약서와 차가운 서류만 만졌다. 아들의 손을 잡아본 기억조차 희미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도영은 흠뻑 젖은 채로도 묘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기우는 우산을 아이 위로 기울였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비를 막아주는 자신이 낯설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도영 엄마 한서윤이었다. 그녀의 경계 어린 시선이 기운을 훑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혼자 왔다고 해서. 서윤이 도영을 자신의 우산 아래로 끌어당겼다. 기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흙을 털지도 않은 채 그들을 바라봤다. 지우가 남긴 게 있다고요. 서윤이 망설이다 가방을 열었다. 낡은 필름통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우 씨가 마지막으로 맡긴 거예요. 열쇠가 필요하다고 해서 못 열었어요. 기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5년 만에 그 존재를 알게 된 유품.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 서서 서로를 응시했다. 기훈은 필름통을 받아들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놓친 것은 사업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훈의 서재는 물류제국의 심장부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서윤과 도영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필름통을 여는 기훈의 손이 떨렸다. 안에는 필름이 아니라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화면에 뜬 것은 스캔된 문서였다. 사적 유증서. 지후의 서명이 선명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기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아버지께 제가 떠난 후 이 글을 읽으신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종로구 외곽의 폐물류 창고를 예술교육센터로 만들어주세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영이의 후견은 한서윤에게 맡겨주세요. 서윤은 숨을 삼켰다. 도영이 후견이라니요. 저는 아무 관계도 아닌데. 기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후와 무슨 사이였습니까?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시립도서관 사서입니다. 지후 씨가 자료 조사차 자주 오셨어요. 화재 현장 기록을 찾으러. 그날도 도서관에 오셨다가 급히 현장으로 가셨고. 목소리가 떨렸다. 도영이는 지우 씨가 후원하던 보육원 아이예요. 부모를 일찍 여인 아이를 특별히 아껴주셨죠. 기우는 문서를 다시 읽었다. 창고 주소가 적혀 있었다. 백해로지스틱스 초기 물류 창고. 20년 전 폐쇄한 곳이었다. 왜 하필 그곳을? 중얼거리는 기훈에게 도영이 불쑥 말했다. 삼촌이 그랬어요. 그곳이 할아버지의 시작점이라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할아버지도 이해할 거라고. 기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서윤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지우 씨가 마지막 취재하던 자료예요. 대형 화재 사고의 진실. 안전 규정 무시와 은폐. 고발하려던 내용이었어요. 기우는 자료를 훑어보았다.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 거기 있었다. 보도사진가라는 직업을 가볍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효율과 수익만 쫓던 아버지와 달리 지우는 사람과 진실을 쫓았다. 도영이 갑자기 그림 노트를 꺼냈다. 삼촌이 가르쳐준 대로 그렸어요. 창고가 학교가 되는 그림이에요. 서툰 선으로 그려진 창고 안에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무대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책이 있었다. 기우는 그림을 오래 들여다봤다. 서윤 씨.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후의 유언을 따르겠습니다. 창고를 개조하고 도영이 후견도 맡아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게 해주십시오. 서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기우는 유증서를 접으며 말했다. 아들이 남긴 숙제를 이제야 받았으니 제대로 풀어야죠. 늦었지만 아버지 노릇을 해보려 합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재 안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백해로지스틱스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기운이 들어서자 12명의 이사진이 일제히 일어섰다. 그가 손짓으로 착석을 지시하고 말을 시작했다. 종로 외곽 구창고를 재단 귀속시키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재무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곳은 부지가치만 300억입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기우는 차갑게 응시했다. 내 지분 43%로 결정하겠습니다. 반대할 사람은 지금 나가십시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기우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지우 추모재단을 설립합니다. 창고는 교육센터로 전환합니다. 이사진이 술렁거렸다. 전략기획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훈이 처음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30년간 나는 물류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투자하려 합니다. 수익은 묻지 마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비서실장이 따라왔다. 회장님, 참이라 변호사가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기훈이 걸음을 멈췄다. 전 며느리의 이름이 불편했다. 거절하십시오. 더 이상 그녀와 엮일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바람과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참이라가 불쑥 집무실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의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버님, 창고건 제거하셔야 합니다. 기훈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무슨 자격으로 내 결정에 개입합니까? 미라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저희 로펌이 백해로지스틱스 법률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주주 대표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창고 전환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요. 기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주 대표가 누굽니까? 미라가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김현준 부회장입니다. 기훈의 오른팔이자 최대 개인 주주였다. 배신감이 스쳤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을 보낸 겁니까? 미라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리고 한서윤이라는 여자 조사해 보셨습니까? 보육원 출신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증서도 공증이 안 되어 있고요. 기훈이 벌떡 일어섰다. 나가십시오. 지후의 유언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미라가 돌아서며 말했다.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판단하세요. 아버님이 물류왕이 된 건 냉철했기 때문 아닙니까? 문이 닫히고 기훈은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다. 미라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는 늘 숫자와 효율만 봤다. 가족조차 손익계산서처럼 대했다. 지후가 떠난 이유도 그것이었다. 아버지 회사는 사람을 물건처럼 옮기는 곳이라고.
그 말을 남기고 카메라를 들고 나갔다. 전화가 울렸다. 서윤이었다. 회장님 창고를 봤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요. 도영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기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요, 계속 진행하십시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물류제국의 그림자가 도시를 덮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를 걷어낼 시간이었다. 차미라의 사무실은 여의도 최고층 로펌 전체 플로어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업 소송 파트너 변호사로서 그녀가 다룬 사건 파일이 벽면을 가득 채웠다. 비서가 노크했다. 변호사님, 김현준 부회장이 도착했습니다. 미라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들어오라 했더니 김현준과 함께 낯선 남자 둘이 더 들어왔다. 백해로지스틱스 대주주들이었다. 김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차 변호사 회장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소. 300억 자산을 그냥 날리려 합니다. 미라가 냉정하게 답했다. 지분 43%면 충분한 권한입니다. 법적 하자는 없어요. 대주주 한 명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거요. 미라가 날카롭게 쳐다봤다. 경영권 분쟁을 원하십니까? 주가는 반토막 날 겁니다. 김현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래서 차 변호사를 찾은 거요. 창고 전환만 막으면 됩니다. 그 한서윤이란 여자와 아이. 둘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면 되지 않소.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책상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한서윤 신용불량 이력 보육원 봉사 중 아동과 부적절한 관계 형성. 도영이란 아이는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태고요. 김현준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럼 아동보호 신고를 하면 되겠군. 미라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직접적입니다. 언론을 먼저 움직이세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백해 창업주 일가에 숨겨진 스캔들. 이런 식으로요. 대주주들이 수군거렸다. 미라는 파일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남지우 유증서. 공증도 안 된 문서입니다. 무효 소송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 지우와 이혼한 뒤에도 그녀는 남씨 가문의 법률 고문 역할을 해왔다. 기훈이 그녀를 신뢰한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신뢰를 무기로 삼고 있었다. 김현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일주일 안에 결과를 보고 싶소. 미라가 끝까지 앉아 있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백해로지스틱스 사회이사직을 보장하세요. 김현준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사람들이 나가고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었다. 지우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실망했겠지. 하지만 그녀에게 감정은 사치였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메인에 기사가 떴다. 백해로지스틱스 창업주 숨겨진 손자 논란. 유산 상속 노린 여성과의 관계 의혹. 서윤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도영이 학교 가는 길에 서윤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 기사 보셨어요? 이게 무슨? 기훈이 침착하게 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이었다. 그날 오후 미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지우 유증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복지를 위해 아동보호당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법의 여왕이 칼을 뽑은 순간이었다. 국립현대박물관 수장고는 지하 3층에 있었다. 문태경이 기훈을 안내하며 걸었다. 선생님, 지우가 여기 자주 왔어요. 작업실처럼 쓰곤 했죠. 철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벽면 가득 지우의 사진과 노트가 정리되어 있었다. 태경이 한 상자를 꺼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지우가 죽기 한 달 전 맡긴 거예요. 상자 안에는 두꺼운 기획서가 있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이 기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시 읽기 프로젝트 폐물류 창고를 도시기록과 공연기술학교로. 기훈이 첫 장을 넘겼다. 지우의 손글씨가 빼곡했다. 아버지가 만든 물류 창고에서 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싶다. 해고 노동자 돌봄을 끝낸 중장년 이주 청년들이 함께 배우는 공간.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를 잇는 학교.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단순한 교육장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무대에 올리는 거죠. 노동의 기억이 예술이 되는 공간이요. 기훈이 다음 장을 넘겼다. 도면이 나왔다. 창고 구조를 그대로 살린 설계였다. 레일은 무대 장치로, 크레인은 조명 리그로. 냉동 창고는 녹음실로 바뀌어 있었다. 태경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이건 지우가 인터뷰한 사람들 명단이에요. 기훈이 명단을 훑어봤다. 낯익은 이름들이 있었다. 오치수 정년 퇴직, 백해 로지스틱스 송영자 구조조정, 백해 냉동물류. 자신의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들을 지우가 만났단 말입니까?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창고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죠. 회장님이 버린 사람들을 지우가 찾아다녔어요. 기훈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노트 한 권을 더 꺼내자 사진이 떨어졌다. 지우와 도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창고 앞에서 웃고 있었다. 뒷면에 메모가 있었다. 도영아, 여기가 우리의 시작이 될 거야. 태경이 말을 이었다. 도영이는 보육원 화재 사고로 부모를 잃었어요. 그 사건을 지우가 취재하다 만난 거죠.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어요. 기훈이 갑자기 물었다. 그 화재 사고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까? 태경이 망설이다 대답했다. 지우는 확신했어요. 고의적 부실이었다고. 누군가 묵인했다고. 그걸 밝히려다. 말을 끝맺지 못했다. 기훈이 노트를 덮었다. 문 큐레이터, 이 프로젝트 함께 하시겠습니까? 태경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저요. 저는 큐레이터일 뿐인데. 기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교육과정을 설계해 주십시오. 태경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전시는 지우의 마지막 취재 기록으로 하고 싶어요. 불이 남긴 문장. 진실을 드러내는 전시요. 기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좋습니다. 지우가 못다한 일을 끝내야죠. 수장고를 나서며 기훈이 물었다. 지우가 왜 저를 용서했을까요? 태경이 조용히 답했다. 용서가 아니라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아버지가 될 기회를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상자를 든 기훈의 어깨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벼웠다. 도영이의 교실이 술렁거렸다. 쉬는 시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다. 도영이는 백해 로지스틱스 진짜 손자 아니래. 엄마가 그랬어, 사기꾼이라고. 도영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옆자리 친구마저 거리를 뒀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누군가 일부러 도영의 식판을 쳤다. 국물이 교복에 쏟아졌다. 거짓말쟁이는 밥도 먹지 마. 도영은 울지 않았다. 삼촌이 가르쳐준 대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화가 날 땐 10가지 세라고 했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열을 세기도 전에 담임이 나타났다. 남도영, 교무실로 와. 교무실에는 서윤이 와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담임이 서류를 내밀었다. 한서윤 씨 맞으시죠? 어제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아동보호 관련 조사 협조 요청이요.
서윤의 손이 떨렸다. 선생님, 이건 오해예요. 도영이는 제가 법적으로. 담임이 차갑게 말했다.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잖아요. 서류상 도영이는 여전히 보육원 소속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도 곤란합니다. 도영이 손을 꼭 잡은 서윤이 간신히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담임이 시선을 피했다. 당분간 도영이는 가정학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도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거짓말 한 적 없어요. 삼촌이 진짜 저를 아꼈어요. 담임이 한숨을 쉬었다. 어른들 문제란다.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학교는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해. 서윤이 도영을 데리고 나왔다. 복도에서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 대놓고 말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남의 집 재산 노리고. 도영이 서윤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엄마,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도영의 눈을 마주봤다. 아니야.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의 전화가 울렸다. 번호를 보고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한서윤 씨죠? 차미라 변호사입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도영이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라가 냉정하게 말했다. 간단합니다. 창고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세요. 도영이와 조용히 사라지시면 아동보호 조사를 취하할 수 있어요.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협박인가요? 미라가 웃었다.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계속 버티면 도영이는 다시 보육원으로 갑니다. 그게 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전화가 끊겼다. 서윤은 거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그때 도영이 말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요. 삼촌이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서윤이 도영을 꼭 안았다. 그래, 가자. 끝까지 가보자. 그날 밤 기우는 회사 비서실에 전화했다. 차미라 변호사에게 전해라. 더는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아이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회장님, 그러시면 전면전이 됩니다. 기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전쟁을 하지. 내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새벽 5시 기훈의 차가 창고 앞에 멈췄다. 20년 만에 찾은 곳이었다. 녹슨 철문 너머로 거대한 건물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손전등을 켠 기훈이 자물쇠를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먼지가 자욱했다. 발걸음마다 메아리가 울렸다. 전력 차단기를 찾아 올렸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당연했다. 오래전 끊긴 전기였다. 기훈은 현장 소장에게 전화했다. 박 소장, 나야. 지금 당장 전기 기술자를 데려와. 종로 구창고로. 1시간 후 트럭 3대가 도착했다.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왔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오치수였다. 정년 퇴직 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기훈이 손을 내밀었다. 오기사 다시 일해주겠나? 정식으로 고용하겠네. 오치수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저를요? 이제 늙은이인데. 기훈이 창고를 가리켰다. 여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 자네가 만든 시스템이잖아. 오치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전기 기술자들이 작업을 시작했다. 낡은 배선을 교체하고 새 차단기를 설치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송영자였다. 작업복 차림으로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
회장님 냉동창고 점검하러 왔습니다. 아직 쓸만한지 봐야죠. 기훈이 의아하게 물었다. 누가 연락했나? 송영자가 웃었다. 오치수 씨가요. 옛날 팀 다시 모은다고 하더군요. 저도 어차피 놀고 있었거든요. 구조조정 후 재취업이 쉽겠습니까? 해가 질 무렵 레일 위 조명 한 줄이 켜졌다. 희미했지만 충분했다. 공간이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작업자들이 환호했다. 기훈은 중앙 통로를 걸으며 둘러봤다. 천장 높이가 15m, 기둥 간격이 20m. 지후의 도면이 떠올랐다. 오치수가 다가왔다. 회장님, 여길 왜 다시 여시는 겁니까? 사업 확장도 아니고. 기훈이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아들이 꿈꾸던 곳이야.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는 학교. 송영자가 끼어들었다. 학교요? 뭘 가르치는데요? 기훈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도시기록과 공연기술. 무대를 만들고 이야기를 남기는 법. 해고된 사람, 은퇴한 사람, 이주민 모두를 위한 곳. 오치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돈이 됩니까? 기훈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다. 돈이 안 되는 일도 있어야지. 나는 40년간 돈만 받네. 이제 사람을 보려고. 일주일 동안 작업이 계속됐다. 옛 동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지게차 기사, 전기기술자, 용접공. 모두 백해로지스틱스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묻지 않았다.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대신 묵묵히 일했다. 창고가 조금씩 변해갔다. 어느 날 밤 기훈은 혼자 창고에 남았다. 텅 빈 공간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다. 저 높은 곳에 조명이 매달리고 무대가 설치될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배우고 웃을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서윤이었다. 회장님, 창고 공사 시작하셨다고요? 도영이가 너무 가보고 싶어 해요. 기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오세요. 아직 어둡지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그날 밤 창고의 모든 조명이 시험 점등됐다. 20년 만에 환하게 빛나는 공간. 도시 외곽에서 작은 등대처럼 빛났다. 창고 한쪽에 마련된 임시 회의실에 10명이 모였다. 서윤이 칠판에 커리큘럼을 적었다. 주간 무대 기술과 안전교육, 야간 도시기록과 편집, 주말 커뮤니티 행사 운영. 태경이 손을 들었다.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하죠? 학원도 아니고 대학도 아닌데. 오치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송영자가 덧붙였다. 경력 단절 여성들도요. 아이 키우느라 일 못하다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기훈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다시 읽기 스쿨. 이름은 이걸로 하자. 끊어진 걸 다시 읽는다는 뜻이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도영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저요. 유튜브에 올려요. 창고가 변하는 걸 찍어서요. 태경이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과정 자체를 기록하는 거지. 일주일 후 첫 지원자가 찾아왔다. 50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남편 간병하다 떠나보내고 이제 뭘 해야 할지. 서윤이 따뜻하게 맞았다. 어떤 걸 배우고 싶으세요? 정숙이 망설이다 답했다. 조명이요. 무대 조명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 다음은 베트남 출신 청년이었다. 쩐민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더 배우고 싶어요. 무대 만드는 기술.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다. 택시기사 출신 음향 지망생, 폐업한 사진관 주인, 정리해고된 은행원. 모두 다른 사연이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 오치수가 안전교육을 맡았다. 자, 무대 장비는 무겁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헬멧 없이는 절대 작업 금지. 송영자는 전기 시스템을 가르쳤다. 조명 하나에도 전력 계산이 필요해요. 과부하 걸리면 전체가 나갑니다. 태경은 기록과 아카이빙을 담당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역사가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길지 생각해 보세요. 서유는 전체 조율과 상담을 했다. 정숙 씨, 오늘 표정이 밝으세요. 조명 실습이 재밌으셨어요. 정숙이 수줍게 웃었다. 처음으로 제가 만든 빛을 봤어요. 무대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다. 수강생이 40명을 넘었다.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국적도 다양했다. 한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어느 날 쩐민이 제안했다. 우리 각자 나라 음식 만들어 와요. 점심시간 같이 먹어요. 그렇게 금요일마다 포트럭 파티가 열렸다. 김치찌개 옆에 쌀국수가 한 상, 옆엔 만두가 놓였다. 도영이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았다. 이게 다시 있기야. 서로 다른 맛이 한 상에 모이는 거. 기우는 매일 저녁 창고를 찾았다. 수강생들과 대화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절대 지시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필요한 것을 지원했다. 정숙이 어느 날 기훈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돈도 안 되는데. 기훈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아들이 가르쳐 준 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사람의 시간 말이요. 그날 밤 서윤이 일지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정말 학교가 되어가고 있어. 지우 씨가 보면 기뻐하겠지. 법원 가처분 신청서가 기훈의 책상에 떨어졌다. 차미라가 마침내 법적 조치를 시작한 것이었다. 미성년자 부당 후견 창고 용도 변경, 불법 건축물 안전기준 미달. 비서실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일주일 안에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기훈이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다. 구청 민원은 어떻게 됐나? 비서실장이 한숨을 쉬었다. 벌써 5건입니다. 소음, 먼지, 불법 주정차, 무단 용도, 변경 건축법 위반까지. 그때 문이 열리고 송영자가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구청 단속반이 왔어요. 공사 중지 명령 들고요. 기훈이 벌떡 일어섰다. 창고로 가자. 현장에는 이미 구청 직원들이 와 있었다. 붉은 딱지가 여기저기 붙고 있었다. 계장이 서류를 들이밀었다. 임시 사용 승인 없이 교육시설 운영은 불법입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송영자가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가방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2005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이 창고 설계와 안전점검 제가 했습니다. 계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당황했다. 이게 왜 지금? 송영자가 당당하게 말했다. 임시사용 승인 기준 아시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 한 달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법 조항 확인해 보세요. 구청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물러났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떴다. 백해로지스틱스 창업주 탈세 의혹, 창고 전용 과정 회계 부정 정황. 미라의 로펌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었다. 오치수가 분노했다. 이건 너무하잖습니까? 회장님이 탈세를요. 기훈이 침착하게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더 큰 게 올 거다. 그때 태경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공장 도면이 떠 있었다. 지후가 마지막 취재한 화재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태경이 도면을 확대했다. 비상구가 막혀 있었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 결제 서명 보세요. 기훈이 화면을 응시했다. 익숙한 서명이었다. 차미라 변호사, 법률 검토 완료. 태경이 말을 이었다.
미라 씨 로펌이 그 공장 자문이었어요. 안전 규정 위반을 알면서도 묵인한 거죠. 기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증거를 더 모아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날 밤 미라가 기훈을 찾아왔다. 회장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흘렀다. 아버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창고 포기하시면 모든 소송 취하할게요. 기훈이 차갑게 응시했다. 지우가 죽은 이유를 알고 있나? 미라가 시선을 피했다. 화재 사고였잖아요. 불운한. 기훈이 서류를 내밀었다. 자네 로펌이 그 공장 자문이었지. 안전 규정 위반을 알면서도.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제 결정이 아니었어요. 윗선에서. 기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변명하지 마라. 지우는 진실을 밝히려다 죽었다. 자네는 그 진실을 덮으려 하고.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살아야 해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훈이 문을 가리켰다. 나가라. 그리고 기억해라. 법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방패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에 설지는 자네가 선택하는 거다. 박물관 수장고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태경과 서윤이 상자들을 뒤지고 있었다. 개소 전날인 내일까지 전시를 완성해야 했다. 찾았다. 태경이 두꺼운 파일을 들어 올렸다. 지우가 화재 현장에서 찾은 원본 서류였다. 공장 안전점검 보고서, 비상구 폐쇄 결제 문서, 보험금 청구 내역. 서윤이 문서를 스캔하며 말했다. 이걸로 전시를 만든다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태경이 단호하게 답했다. 지우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진실이에요. 이제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도영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삼촌이 왜 그 공장에 갔어요? 태경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위험을 알면서도 일해야 했던 사람들.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대신 전해야겠네요. 창고에서는 전시 설치가 한창이었다. 오치수와 쩐민이 패널을 세우고 정숙이 조명을 조정했다. 전시 제목이 벽에 크게 걸렸다. 불이 남긴 문장 누가 무엇을 지우려 했는가. 기훈이 현장을 둘러보다 멈춰섰다. 전시 중앙에는 빈 좌대가 있었다. 태경이 다가와 설명했다. 여기에 지우의 마지막 카메라를 놓으려고요. 화재로 손상됐지만 메모리 카드는 살아있었어요. 기훈이 물었다. 무엇이 찍혀 있었나? 태경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연기 속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지우의 모습. 막힌 비상구 앞에서 절규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지우가 남긴 음성.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기훈이 눈을 감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때 수강생 한 명이 다가왔다. 이준호였다. 공장 노동자 출신이었다. 회장님, 저도 그 공장에 있었습니다. 지우 기자님이 저희를 구했어요. 기훈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당신이 그곳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상구가 막혀서 갇혔을 때 지우 기자님이 다른 출구를 찾아주셨어요. 자기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남으셨고.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지우 기자님이 꿈꾸던 곳이라 해서. 그날 밤 전시 리허설이 열렸다. 수강생들이 모두 모였다. 태경이 전시를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전시가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묻힐 뻔한 진실에 대한. 조명이 하나씩 켜졌다. 문서들이 벽면에 투사됐다. 위반 묵인 은폐. 단어들이 공간을 채웠다. 중앙 좌대 위 지우의 카메라가 조명을 받았다. 준호가 증언했다. 그날 13명이 죽었습니다. 비상구만 열려 있었어도. 정숙이 이어받았다.
남편도 공장에서 사고로 떠났어요. 산재 인정도 못 받고. 쩐민이 베트남어로 말하고 서윤이 통역했다. 고향 친구도 한국 공장에서 죽었대요. 안전이 없는 일터에서. 도영이 마지막으로 낭독했다. 삼촌이 남긴 메모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죽음은 없던 일이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기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내일 개소식 때 이 전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든 막든 진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의 조명이 밤새 켜져 있었다. 진실을 준비하는 불빛이었다. 아침부터 비가 그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창고에 비쳤다. 개소식을 앞두고 수강생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무대 점검, 음향 테스트, 조명 리허설. 모든 것이 그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오전 10시 첫 관객들이 도착했다. 예상과 달리 구청 관계자들도 왔다. 언론사 기자들도 보였다. 차미라의 로펌에서 보낸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다시 읽기 스쿨입니다. 일터와 무대가 만나는 곳입니다. 끊어진 시간을 다시 잇는 곳입니다. 조명이 천천히 각 구역을 밝혀나갔다. 무대 작업장, 교육실, 전시 공간. 20년간 버려졌던 창고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태어났다. 일기 수강생들이 무대에 올랐다. 오치수가 먼저 말했다. 저는 40년간 트럭을 몰았습니다. 은퇴 후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배웠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걸. 정숙이 이어받았다.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명을 배우며 깨달았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쩐민이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했다. 베트남에서 왔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선생님 되었어요. 제가 아는 것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요. 자랑스러워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때 기훈이 무대로 걸어나갔다. 회장의 모습을 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기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백해로지스틱스 남기훈입니다. 물류로 물건의 길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효율과 속도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아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길은 사람이 만든다고. 기록과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는다고. 기훈이 서류를 들어올렸다. 오늘부로 이 창고를 남지우 추모재단에 귀속시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 교육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술렁거림이 일었다. 그리고 한서윤 씨를 도영이의 법적 후견인으로 인정합니다. 지후의 유언을 따르겠습니다. 차미라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잠깐만요. 그건 법적으로. 기훈이 그를 제지했다. 법 이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손자를 지킬 사람을 내가 선택합니다. 도영이 달려나와 기훈을 안았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기훈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진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다. 태경이 전시장 커튼을 걷었다. 불이 남긴 문장 전시가 공개됐다. 기자들이 전시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 충격적인 문서들, 생생한 증언들. 진실이 빛 속에 드러났다. 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이 전시가 특정 로펌을 겨냥한 건가요? 기훈이 답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침묵에 대한 고발입니다. 안전보다 이익을, 위험보다 효율을 선택한 모든 이들에 대한. 마지막으로 수강생 전체가 무대에 올랐다. 그들이 함께 만든 조명이 켜졌다. 무대 위에 문장이 떠올랐다. 흐름은 다시 배워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길이 된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다. 창고에 가득 찬 박수 소리.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법원 대법정은 방청석까지 가득 찼다. 다시 읽기 스쿨 수강생들이 한쪽을 차지했고 반대편엔 백해로지스틱스 주주들이 앉아 있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다. 사건 번호 2025가압 3400호 유중 무효 확인의 소변론을 시작합니다. 미라가 원고 측 변호인석에서 일어났다. 검은 가운이 그녀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재판부 사적 유중서는 공익과 친족 질서에 반합니다. 비혈연 아동에 대한 후견권 부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그럼 고인의 의사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미라가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다. 고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 PTSD로 인한 판단력 저하 가능성.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기훈 측 변호인이 반박했다. 이의 있습니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명확한 취재 활동을 했습니다. 판사가 스크린을 켜도록 지시했다. 화면에 지우의 마지막 취재 자료가 떴다. 공장 안전보고서, 비상구 폐쇄 문서 그리고 차미라 로펌의 법률 검토 서명.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기훈 측 변호인이 일어섰다. 관련 있습니다. 원고 측이 그 공장 사건을 은폐하려 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판사가 미라를 바라봤다. 원고 측 변호인 해명하시죠. 미라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저희 로펌은 합법적 자문만 했습니다. 그때 증인석에 송영자가 올랐다. 성함과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송영자입니다. 전 백해로지스틱스 안전관리자였고 현재 다시 읽기 스쿨 교육 담당입니다. 기훈 측 변호인이 질문했다. 창고가 교육시설로 적합한가요? 송영자가 당당히 답했다. 네, 제가 설계한 안전 시스템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긴 사람을 안전하게 일하게 만드는 학교입니다. 미라가 반대 신문에 나섰다. 증인은 해고된 직원이죠. 객관적 증언이 가능한가요? 송영자가 미라를 똑바로 봤다. 해고가 아니라 구조조정이었습니다. 효율을 위해 사람을 버리는 그런 구조조정.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다음 증인은 준호였다. 저는 화재 공장 생존자입니다. 지우 기자님이 저희를 구했어요. 진실을 밝히려다 돌아가셨고요. 판사가 물었다. 그것과 유중서가 무슨 관련이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지우 기자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된다고. 창고를 학교로 만들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고. 그게 유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도영이 증인석에 올랐다. 작은 체구가 더욱 작아 보였다. 이름이 뭐니? 남도영이요. 11살이에요.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우 삼촌을 어떻게 알게 됐니? 도영이 또렷하게 답했다. 삼촌이 보육원에 자주 오셨어요. 사진 찍는 법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어요. 미라가 일어서려 했지만 판사가 제지했다. 아동 증인입니다. 신중하게. 판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서윤 씨와 함께 살고 싶니? 도영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네, 엄마예요. 삼촌이 부탁하신 엄마.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고인의 유언은 명확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됩니다. 창고의 재단 귀속을 인정하며 한서윤 씨의 후견권을 확인합니다. 또한 허위 민원과 명예훼손에 대해 원고 측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떨궜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에게 기운이 다가갔다. 차 변호사, 언젠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변호하게 되길. 미라가 멈춰서서 돌아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기훈이 조용히 말했다. 늦지 않았어.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창고엔 축하 파티가 열렸다.
하지만 미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사표를 썼다. 3달 뒤 다시 읽기 스쿨 일기 수료 공연이 열렸다. 객석은 300명으로 가득 찼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들까지. 무대 위엔 검은 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윤이 무대에 올라 인사했다. 오늘은 40명의 수강생이 3달간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다. 그리고 한 줄기 빛이 무대 중앙에 떨어졌다. 정숙이 만든 조명이었다. 따뜻한 호박색 빛 속에서 오치수가 걸어 나왔다. 저는 40년간 밤길을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만 보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빛은 앞만 비추는 게 아니라 옆도 비춘다는 걸. 무대 좌우로 조명이 확산됐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등장했다. 각자의 도구를 들고 있었다. 망치, 드라이버, 카메라, 노트, 마이크. 쩐민이 베트남 전통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선율에 맞춰 준호가 낭독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왔습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논밭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도영이 3달간 찍은 기록이었다. 첫날의 어색함, 연장을 잡는 서툰 손길, 실수와 웃음,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순간들. 정숙이 조명 큐를 조작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전환이었다. 색이 바뀔 때마다 무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차갑던 창고가 따뜻한 극장이 되었다. 수강생들이 함께 만든 세트가 천천히 내려왔다. 폐자재로 만든 나무 같은 구조물이었다. 가지마다 사진과 메모가 매달려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였다. 이주 노동자 쩐민입니다. 베트남에서 왔지만 한국도 제 집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김정숙입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정년 퇴직자 오치수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객석 중앙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거기엔 도영이 직접 만든 사진 설치물이 있었다. 폐창고의 첫날부터 오늘까지 연속 사진이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침묵에서 소리로, 단절에서 연결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도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삼촌이 말했어요. 사진은 시간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어주는 거라고. 우리 모두의 시간이 여기 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우는 맨 뒷줄에서 조용히 손뼉을 쳤다. 옆자리엔 놀랍게도 차미라가 앉아 있었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가 속삭였다. 기훈이 무대를 바라보며 답했다. 자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기서든 다른 곳에서든.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 모든 사람이 올랐다. 수강생, 강사진, 자원봉사자들. 서윤이 마지막 멘트를 했다. 다시 읽기 스쿨은 계속됩니다. 끊어진 것들을 잊고 멈춘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곳으로. 태경이 덧붙였다. 다음 기수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100명이 지원했어요. 도영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다음엔 저도 뭔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기훈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럼 넌 이미 가르치고 있잖아. 기록하는 법을 말이야. 조명이 천천히 꺼졌다. 하지만 창고 밖 간판은 밤새 빛났다. 다시 읽기 스쿨 모든 시작을 위한 곳. 그리고 엔드 크레딧처럼 벽면에 문장이 떠올랐다. 흐름은 다시 배워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길이 된다. 남지우가 꿈꾸고 모두가 만든 이곳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다시 시작한다.